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교통 통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도로 확장 공사로 원래 있던 제방을 없애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만든 것이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 수해 복구비로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무덥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에 다시 북상해 또 극한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또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번 도발은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 그룹 NCG가 서울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2천여 명 가운데 249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컸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7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러시아가 곡물 수출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의 도발인데요. 한미의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출범과 미국 전략 핵 잠수함 부산 기항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북한이 일주일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거죠? 네, 먼저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군은 새벽 3시 반쯤부터 3시 46분쯤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일에 이어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의 2차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어제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켰고 이에 맞춰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그제 담화에서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하며 주한미군 철수로도 비핵화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은 NCG 출범과 켄터키함 부산 기항에 맞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자세한 재원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충청도에 오늘 또 시간당 최대 60mm의 비가 내리면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합동 감식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과 관련해 책임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지난 15일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실종자 수색은 마무리됐지만 합동 감식은 쏟아지는 비에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차도에 다시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비가 그치는 대로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해 지하차도가 침수에 취약했던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3D 스캐너 이런 거 다 돌려야 되거든요. 이제 깨끗이 청소된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이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이런 걸 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침수 사고 당시 교통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도로관리청에서 침수가 잦은 지하차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 버스 노선에서 오히려 지하차도를 이용하도록 한 청주시청에 대한 책임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침수된 747번 오송역행 버스에서만 운전자와 승객까지 모두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가 된지 모르고
우회차선을 이렇게 그려준 것 같아요. 거기에 침수된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인지를 못했던 거지, 저기에서는. 사고 직전에는 비가 올 걸 대비해 만든 임시 제방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방을 쌓았던 공사 인부부터 시작해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까지 부실 작업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쯤 홍수 경보가 발령됐지만 그 어떤 기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 관계 기관마다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관 8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엔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공무원이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도로 확장 공사로 원래 있던 제방을 없앤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없앴다가 비가 온다는 소식에 급하게 만든 임시 제방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참사가 났다는 겁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하차도 침수는 빗물에 늘어난 많은 양의 강물이 순식간에 유입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수위에 공사장 주변 제방이 무너지면서 400여 미터 떨어진 지하차도로 강물이 밀려든 겁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이 된 제방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포대자루와 방수포로 임시 보수한 상태입니다. 지하차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없앤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제방은 그동안 비가 많이 내렸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방 공사를 저쪽마당 했어야 한다는 얘기요. 농사를 위해 하루에 6번 이상 사고 제방 인근을 지나던 주민도 임시 제방을 만든 모습을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흙으로 제방을 대충 쌓아 올려 누가 보아도 제방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기 전에는 한 일주일 됐나? 그냥 저기 얕으니까 큰 단부추럭이 흙 갖다 붓고 단부추를 하나 또 흙 넣고 쬐그만 게 와서 올리니 뭐. 임시 제방이 붕괴하기 전 현장에 나가 직접 살펴보고 119에 신고까지 한 궁평1리 전 이장도 부실한 임시 제방이 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시 제방 높이가 기존 제방보다 낮아 사고가 나기 직전 수위가 눈으로 봤을 때 기존 제방은 범람하려면 3m가량 남았지만 임시 제방은 30cm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임시 제방 한쪽에서 물이 범람하더니 잠시 뒤에 제방이 붕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계속 그래도 그나마 밀어붙이니까 방수포 쪽에 마지막 끝자락에 얕아지니까 그 방수포를 넘어서 밑으로다가 콸콸 쏟아지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임시 제방이 기존 제방처럼 튼튼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당시에 재판에 넘겨졌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겐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절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안.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나 있었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3년 전 사고 원인과 꼭 닮았지만 되풀이됐습니다. 오송의 경우 부산 사고 때와는 달리 행정안전부 등의 사전 통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YTN이 입수한 청주시의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면 재난 대응 지침으로 교통 통제와 현장 통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게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2 신고나 홍수 피해 예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재난관리안전 책임자가 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조항으로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폭우와 산사태 피해가 심한 경북 예천 지역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물론 해병대 수륙양용 장갑차까지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는데 낙동강의 빠른 유속과 계속된 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 낙동강 상류 실종자 수색 현장. 해병대 1사단의 수륙양용 장갑차가 도착합니다. 강물 속으로 돌진하는 장갑차. 하지만 빠른 물살 탓에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수색 현장에 투입 예정이던 장갑차는 모두 3대. 수심과 유속 체크를 위해 먼저 강물로 투입된 장갑차는 5분여 만에 다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빠른 유속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면서 유속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해병대 장갑차도 이 빠른 유속 탓에 투입이 연기됐습니다. 수심이 깊은 지역은 고무보트를 띄워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장맛비로 유속이 빠르고 흙탕물도 심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소방과 군, 경찰이 직접 도보로 수색을 벌였습니다. 쏟아진 토사와 낙석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고 땅속에 파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견도 투입됐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경북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일대에서, 정오쯤엔 감천면 진평리 일대에서, 오후 3시 반쯤엔 효자면 백성리 일대에서 실종자가 각각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 당국은 남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그 실종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해병대의 정신으로 예천 국민의 모든 사람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 소방, 군부대, 민간수색대 등 모두 5,700명이 넘는 인력이 수색에 투입돼 악천후 속에서도 실종자 수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 당국은 모든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해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존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런 데 쓰려고 긴축 재정을 한 것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추가 수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앞으로 재난 안전에 대한 생각과 판단 기준과 대비책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포함한 피해 지원 대책도 관심을 두고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북 익산의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한 뒤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책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일대를 방문해 폭우로 물에 잠긴 농경지와 주거지 등을 둘러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배수시설과 방제시설의 확보는 앞으로 국가적 과제가 될 것 같다며 특별 재난지역 선정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집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앞서 살인 방조죄로 입건됐다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던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아 살해 범죄는 일반 살인과 같이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2천여 명 가운데 249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신생아 가운데 7명은 범죄에 연루됐고 814명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들의 소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2,123명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입니다. 8년 동안 매해 수백 명이 공식 기록 없이 증발한 건데 각종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건 물론 아동의 안전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전수조사 결과 2,123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2명은 출생신고 전 질병 등으로 숨졌다는 서류가 확인됐지만 경찰이 밝혀낸 27명 가운데 7명은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됐고 보호자 8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814명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기나 불법 입양 등 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애초 영아 유기나 보호자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1,09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4분의 3은 아직도 생사조차 모르는 겁니다. 영아 관리 사각지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거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만 관리되는 아동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출생신고와 소재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모의 익명 출산과 지자체 출생 등록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9월부터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 체계를 전국 처음으로 가동하는데 24시간 익명 전문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 출산부터 입양 또는 아동복지센터 연계까지 맞춤 지원과 사후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밤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10차 수정안으로 9,840원을 제시하면서 노사 간 격차가 18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지난 9차 수정안에서 102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이미 인상률을 대폭 낮췄다며 기존 요구안을 유지했습니다. 공익위원은 올해보다 2.1% 오른 9,820원과 5.5% 오른 1,150원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고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합의를 강조한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는 또 한 번 수정안을 제시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첫 일자리로 35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15월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첫 일자리 가운데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로 형태가 21.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시간제 근로 비중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비율입니다.
LG그룹 구본무 전 회장이 지난 2018년 별세하고 남긴 2조 원대 유산을 두고 가족들 간 상속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은 속아서 협의서를 썼으니 무효라는 입장이지만 구광모 회장 측은 4년 전에 적법하게 이뤄진 상속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경영권을 넘겨받은 양아들 구광모 회장. 양아버지가 갖고 있던 지주사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의 상속분은 구광모 회장보다 적었는데 새 모녀는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지난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고 처음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것으로 기망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어떤 문제도 없었고 적법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지난 2018년 11월 협의 분할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공시와 보도까지 있었다며 4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재산 분할 과정을 잘 아는 강유식 전 LG 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구광모 회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는 원고 측 계획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또 상속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가족 사이 대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내밀한 이야기가 포함된 만큼 일부 내용만 발췌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이 사건 맥락을 알려면 전체를 다 봐야 한다며 맞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치열하게 다툰 소송 대리인들은 언론 앞에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거 적절치 않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변론 기일 계속 진행될 텐데 어떤 식으로 소명하실 계획이실까요? 소송 결과에 따라 구 회장의 경영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80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돈이 300억 원이 넘는데요. 전세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시기를 교묘하게 파고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 전세 사기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수사 낌새를 눈치채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이곳 총책 20대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조직원들과 함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주인에게 접근해 시세보다 30%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매수인에게 팔게 했습니다. 전세 임차인에게서는 뻥튀기한 주택 가격대로 보증금을 받아 원래 시세만큼만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주택 거래가 쉽지 않고 수도권에서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상황을 이용한 겁니다. 집을 팔거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가 어떻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전세 세입자에서는 높더라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계약 기간이 끝나 세입자에게는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280채를 이용해 이들이 챙긴 돈은 310억 원에 달합니다. 사기 조직원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전세 세입자 가운데 27명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돈을 그대로 떼일 처지에 놓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피해를 봤습니다. 적발된 사기 조직원 91명 가운데 20명이 구속됐고 이 가운데 총책 A씨 등 7명은 범죄 집단 조직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주택 시세를 뻥튀기하는 데 동원된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그리고 범행에 이용된 주택으로 대출 사기까지 벌인 조직폭력배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수도권 지역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더 있는 거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한국과 태국 관세당국이 작전명 사이렌이라고 이름 붙인 마약 밀수 합동 단속으로 215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적발했습니다. 태국 전통 가방 안감과 유아용품 속에 마약을 숨겨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태국 전통 가방 안감을 뜯었더니 빨간 알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신종 합성 마약 야바 52,000정입니다. 쟁반 속 공간에서도 숨겨져 있던 7,500정이 나옵니다. 유아용품 속에 있는 가루도 알고 보니 필로폰 200g이었습니다. 한국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마약류 밀반입을 시도한 49건을 잡아냈습니다. 야바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72kg으로 동시에 215만 명이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태국 반출대 6건, 한국 반입대 43건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밀수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20건, 한국 여행자 휴대폰 4건 순이었습니다. 마약 밀수 동향 정보를 입수하고 특정 마약 의심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그 화물의 동선을 추적하여 현지에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작전명 사이렌이라고 이름 붙인 합동단속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차 작전 때는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리창 중국 총리와 왕이 웰사 주임 등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11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꼽히는 서북부 화염산의 여의봉 온도계가 80도를 찍었습니다. 신장 투르판 기상대 관측소 기준으로는 섭씨 52.2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6号，新疆吐鲁番市5个站的最高气温超50摄氏度，在火焰山景区巨型温度计显示实时地表温度达80摄氏度。 마침 같은 날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52.2도가 화두였습니다. 当前这个全球应对气变问题面临了很大的一些挑战。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two most powerful economies in the world. We also happen to be the two largest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왕년에 G2의 외교장관으로서 합을 맞췄던 왕이 주임과도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후 대응이란 범지구적 문제를 통해 전략 경쟁에 파묻힌 미중 관계의 전환점을 모색했습니다. 气候变化的合作也是在中美大气候之下向前推进的，所以我们需要得到两国人民。 그러나 앞서谢建화 중국 기후특별대표와 회담에선 12시간 가까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부양과 전력난이 시급한 중국은 다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철폐나 국제 기후변화 기금 또는 배상 문제에선 소극적입니다.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기 위해 마주 앉은 미중 양국. 마라톤 회담에도 결과를 발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다 북한으로 넘어간 미군 장병은 자기 의지로 월북한 것이라고 미 국방장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군 한 명이 JSA를 견학하던 중에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월북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으며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군인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흑해 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강행 계획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에서 전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적절한 보장 없이는 위험이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부산과 경남 해안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1시간에 최대 7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울산에선 하천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이 지나가자 마치 파도가 있는 듯 물결이 칩니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 일대 도로입니다. 차량 범퍼까지 흙탕물이 차오르면서 차량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주변 둘러보니까 맨홀도 터져 있고 운행하고 있는데 점점점 차가 잠기더니 센서 등까지 켜지면서 물이 거의 차에 들어올 그 직전까지 온 거예요. 부산시 해운대구의 수양강을 가로지르는 세월교입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교량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강과 다리의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월교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남창천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종일 내린 비로 물이 크게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소방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 영도구에는 1시간에 68.5mm, 거제시에서도 곳에 따라 최대 6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누적 강수량도 150mm 안팎에 달합니다.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남부지방 곳곳을 휩쓴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강 상태에 접어든 장맛비도 잠시, 주말부터는 다시 전국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도로 확장 공사로 원래 있던 제방을 없앤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고 나기 전에는 한 일주일 됐나? 깨트리게 큰 단풍추락에 흙 갖다 붓고 단풍추락 하나 또 흙 넣고 쬐그만 게 와서 울리니 뭐 그러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어. 저건 터지게 돼 있어. 이 정도면. 손실된 뚝은 3m 밑에 있었던 거지 따지면. 예. 그러니까 넘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실이 했기 때문에. 재해 일어나기 전에 그 뚝을 싸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거 싼 게 내 생각은 13mm나 4일날 싼 것 같은데. 예. 그 전에는 싼 걸 못 봤어. 경북 예천 산사태로 피해를 본 사망자와 실종자는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할 겨를조차 없이 화를 당했습니다. 예천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된 관리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산사태로 30가구 정도가 부서지고 쓸려간 경북 예천군 벌방리. 사람이 다니던 골목은 커다란 바위와 굵은 나무 줄기가 막았습니다.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한 지난 15일 새벽, 겨우 몸만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주민 2명은 실종됐습니다. 나올 때는 여기 물이 별로 없었거든요. 집에서 나올 때는.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빨간 물이 흐르고 한 토물이 흐르고 저쪽으로 한 토물이 흐르더라고요.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하면 저까지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문을 열기네. 문을 열다가 닫고. 이런 위험을 막아보려고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고 산사태 취약지역도 지정해 관리합니다. 취약지역이 되면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해당 주민에게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천 피해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뒤 지질과 지형 등을 따져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예산과 인력 문제로 현장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주민들 비상연락망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그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마을 방송도 실시를 하고.
또 무너진 산은 사유림이었던 탓에 국유림과 비교해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취약지역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기록적인 폭우에 무너져 내린 산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민들 생활 공간을 지키는 데는 미치지 못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산사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폭우에 큰 피해를 본 경북 북부 지역에는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복구 작업은 물론 구조 수색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재민과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큰 비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지 사흘째. 하천물이 넘치면서 거의 모든 가구가 피해를 본 마을에서 조금씩 복구와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실종자가 묻혀 있을 법한 곳에서 중장비가 잔해더미를 퍼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비 때문에 작업 속도가 붙질 않아 가족들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비가 너무 오니까 언제까지 이거 비가 그쳐갖고 언제 이거 실종자를 찾을런지 이게 벌써 나흘째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을에서 수십 년째 살면서 처음 산사태를 겪은 노부부. 오랜 세월 손때가 묻은 세간살이를 살리려고 집 밖으로 꺼내 하나하나 닦습니다. 야속하게 계속 내리는 비를 맞으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냥 비가 계속 온다면 답답하고 비가 좀 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 빨리 복구가 진행될 테니까요. 이웃마을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비옷을 입고 마당을 치웁니다. 하지만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작업 속도가 지금 마음은 진짜 하고 싶은데 지금 작업 속도가 안 나가고 좀 많이 더딘 상태입니다. 장비는 지금 큰 장비는 못 들어오고 이제 수작업으로 거의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모든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예천과 영주 등 경북 북부 지역은 지난 14일 이후 계속해서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 또 250mm 이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부는 사고 우려가 있다며 위험지역 사전 대피와 출입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종자 수색과 피해 지역 복구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너무 좀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일단은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작전하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많이 내린 장맛비에 이은 산사태로 큰 피해를 본 경북 북부 주민들. 폭우로 집도 이웃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는 장맛비와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물론 재난 대응체계 전면 개선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TF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도 일관되게 같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관련 여야정 TF 구성에 대해서는 갑자기 제안받은 만큼 당내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나란히 수해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현장 방문합니다. 해당 시설은 저류 용량이 32만 톤인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로 김 대표 등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 수해 대책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피해 복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 대표 등은 최고위 이후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주택 매몰 현장도 찾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첫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근로 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첫 직장 근속 기간도 짧아졌고 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로 35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첫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근로 형태가 21.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비중이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턴 등 직장 체험과 직업교육 경험자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결과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간제 근로로 많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첫 직장을 잡기 위한 기간은 조금 짧아졌지만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도 1년 7개월 정도로 더 짧아졌습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가장 컸습니다. 첫 일자리 취업 경험자의 64.4%가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대학원 등 상위 학교로 진학하려는 비중이 늘면서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명 넘게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시험 준비생 비율이 29%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줄었고 기업체 준비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은 18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천 명, 11% 넘게 줄었습니다. 19년, 20년도에도 이제 그 일반 기업체로 1순위가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진 게 공기업으로 많이 넘어가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는 일반 기업체를 준비한다.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미취업자는 126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도 32만 명,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로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이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사이에 입국한 탈북민이 65명, 남성 18명과 여성 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분기와 합치면 상반기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99명으로 19명으로 집계된 지난해 상반기에 5배가 넘는 수준인데 이는 최근 중국 국내와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된 데 기인한다고 이 당국자는 분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태극 관세총국과 진행한 마약 밀수 2차 합동 단속에서 불법 마약류를 49건, 72kg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 시도한 마약류로 태국 반출대 6건, 한국 반입대 43건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 46.3kg, 필로폰 12kg 등 모두 72kg으로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5년 계약의 몸값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인 715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뮌헨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다렸던 오피셜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8년까지 5년 계약, 등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 그대로입니다. 나폴리에 지급한 최소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우리 돈 71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천만 유로, 토트넘 손흥민을 뛰어넘어 아시아 선수 역대 이적료 1위입니다. 연봉은 172억 원 수준입니다.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을 이끈 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리그 명문 클럽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던 김민재. 뮌헨이 메디컬 팀을 직접 서울로 보내는 정성을 보인 끝에 결국 전통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축구 인생 2막을 열게 됐습니다.
민행구단은 SNS에 김민재 사진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수비수라는 한글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또 지역 전통의상 가죽 바지, 레더 호젠을 제작해 착장한 영상까지 올리며 대대적인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재도 독일어로 화답했습니다. Hier ist 김민재. 김민재가 합류한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26일 도쿄에서 맨시티 등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리버풀과 맞붙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반환점을 둔 프로야구 순위 싸움과 함께 선수들의 기록 경쟁도 치열한데요. 8위 한화의 연승을 이끈 우타거포 노시환이 후반기 뜨거운 홈런왕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경기에서 홈런 6개를 몰아치며 공동선두로 올라선 한화 노시환. 지난해 홈런 6개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벌써 1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타 거포로 거듭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히팅 포인트 변화입니다. 이제 공이 오는 거를 이제 포수 미드까지 들어갈 때 이제 다 와서 치는 게 아니고 좀 일찍 판단을 하고 치는 거죠. 히팅 포인트를 바꾼다는 게 엄청 미세한 차이지만 엄청 큰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LG에서와 한화의 중심으로 거듭난 최은성의 존재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은성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올 시즌에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루틴대로 꾸준히 하면서 SSG 최종과의 홈런왕 경쟁에 관심이 뜨겁지만 일단 매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팀이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데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시즌 끝났을 때 제가 홈런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 시즌 정말 만족하는 시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WBC 국가대표를 배출하지 못했던 한화 이글스. 노시환은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고 나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팀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나설 각오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도 있다. 네, 또 한화 이글스에 또 이런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걸 또 알리고 오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의 현재이자 미래인 노시환. 후반기 독수리 군단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 야구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여자 축구 세계 최강을 가리는 여자 월드컵 개막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25일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앞둔 우리 대표팀은 호주 현지에서 마지막 담금질에 한창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에 마련한 훈련 캠프에서 선수들은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별 예선 첫 경기까지 일주일 남긴 상황. 여자 대표팀의 훈련은 여전히 고강도입니다. 생애 마지막 월드컵에 나서는 베테랑들과 여자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신예들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강팀들이랑 싸워서 득점을 하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으니까 최대한 실점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강도로 좀 많이 띄워주고 감독님이 이렇게 주문하시는 그런 요소에 터프하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좀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는 대표팀은 8강 진출이라는 당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출전한 3번의 월드컵에서는 단 한 번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대표팀의 FIFA 랭킹은 H조에서 두 번째로 높은 17위. 우리보다 랭킹이 낮은 콜롬비아와 모로코를 반드시 잡고 마지막 독일전을 편하게 치르겠다는 목표입니다. 처음으로 32개 나라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조 2위를 확보해야 16강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여자축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고강도 훈련을 묵묵히 이겨낸 여자축구 대표팀이 4년 전 실패를 딛고 사상 최고 성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콜린 벨호의 당찬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는 이스타 항공은 오는 9월 20일부터 일본 2개 노선에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천 도쿄, 인천 오사카 노선의 운항 허가를 받아 정기편 운항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9월 2일 김포 타이완 노선에 이어 인천발 일본 노선으로 국제선 운항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재개되는 국제선 운항은 3년 6개월 만입니다. 장마전선이 물러난 사이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는 5도나 높겠고요.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남부는 다소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7도, 대전은 22.3도, 대구도 22.3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청주도 33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주, 대전 모두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말부터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